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조금 불교 이야기는 아마 많은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고 해서 저는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좀 느낀 한중 대중문화와 한중문화의 차이, 그게 불교 유교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짧은 시간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스님들과 또 스님들께 보고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제목을 약간 바꾸었는데요. 불교, 도교와 유교 사이 한중 문화의 차이로 정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은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사회 다수의 종교 관습과 사유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 개개인이 가지는 신비관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욕설과 아니면 탄식조차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인이 갑자기 놀라운 장면이나 상황에 막 닥쳤을 때 처음 내뱉는 소리,
통계학적으로 약 50% 정도가 이 말을 내뱉는다고 합니다. 엄마야, 엄마야. 근데 서구 영미권에서는 엄마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서구 영미권에서는 my God, oh my God 이렇게 하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유교권 가족 중심 체계에서 어머니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고 또 어려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엄마의 기대려는 습성이 있지만 서양에서는 가족보다는 신 중심 체계이기 때문에 가족이 신 아래에서는 가족이 동등하죠. 자식도 부모도.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앙하는 신에 대한 믿음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을 이제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과 타이완, 홍콩의 중화권 국가는 어떨까? 한국과 똑같습니다. 중화권에도 워드마야, 그리고 우리 번역하면 우리 엄마 이런 식인데 의역하면 엄마야 아니면 티엔나, 여기 티엔은 하느님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천명의 천, 그래서 보편적인 하늘을 이야기하고 만약 개개인이 종교가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하나님 아니면 주여, 불교도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에 귀의한다는 뜻이죠. 사실 탄식도 그렇지만 역설도 굉장히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사람에 대한 욕설을 행할 때 이 신성한 정가본 법당에서 욕설에 대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짐승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요즘은 그런 말씀 잘 못 들을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짐승보다 못한 놈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소부루, 짐승보다 못한 놈, 금수보다 못한 놈. 또 더 자주 쓰는 용어로는 개 땡땡,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땡땡 이야기했다가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하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개로 가지고 상대방을 욕을 합니다. 근데 왜 동양 사람, 서양에는 물어보니까 제가 서양 욕은 잘 몰라서 아마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아마 성경과도 관련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하지 못하고 왜 이런 식이 여기 짐승을 불러낼까? 근데 제가 이 맹자를 보면 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거의 없다. 보통 서민은 이것이 없고 이것은 사단, 그러니까 척언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을 가리키죠. 사단이 없고 군자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 일반 하층민들은 사단이 없기 때문에 바로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아마 우리 유교권에서는 이 금수반도 못한 놈 이런 식으로 발전됐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죠. 서양은 손가락으로 상대방에 대한 욕을 하지만 동양은 상대방 부모에 대한 욕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투리로 엄마를 지칭한다든지. 근데 중국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엄마를 가지고 욕을 하고. 이것을 이제 서양식으로 번역하면 F로 시작하는 욕설인데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엄마라는 요 마들이라는 거 들어가지 않는 이런 욕설은 없습니다. 근데 유교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중심 체계이기 때문에 상대 부모나 조상에 대한 폄훼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근데 사실 한국과 중국, 또 동양사에서는 이보다 더 큰 욕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동네에서 많이 듣던 욕설입니다. 이 대가 끊어질 놈아. 이것은 중국말에도 똑같이 딴저 죄순이라는 말로 욕을 합니다. 집안의 멸문지화를 저주하는 큰 욕설이죠. 왜 이 욕을 하느냐, 이 욕이 큰 욕이냐 하면 대를 잇는 것, 즉 후손을 두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유교 사회에 있어서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양자로 아들을 두고 아니면 시바지를 들린다든지 해서 꼭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사실 이 말도 맹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자가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제멋대로 행동하여 부모를 불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나쁜 짓을 해서 부모를 경찰서에 가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연로한데 나이가 찼는데 졸업을 했는데 취업도 못한 불효. 세 번째로는 결혼하지 않아서 후손이 없어 선조에게 제사 지낼 자손이 끊기는 것. 그 맹자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불효는 바로 세 번째 불효. 불효가 세 가지가 있는데 후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효이다. 후손이 없는 것이 집안의 멸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욕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이 후손을 가지고 욕을 하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자신과 가까운 종교적 사유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는 자력에 의한 해탈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도교는 장성불라,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종교이고 현실 세계에서요. 유교는 현실 세계 사회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공자는 극기복례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었고, 맹자는 의로움을 강조했고, 순자는 예를 강조했습니다. 송나라 때 오면 성리학자들은 춘천리 위에 그러니까 천리를 보존하고 개인의 욕망을 제어한다. 이것을 통해서 정명을 추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군군신신 부부사자, 자신의 위치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와 발언을 추구하는, 조상에 대한 제사도 궁극적으로는 자손만대의 번창을 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은 동일하게 유불도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이지만 사실 한국과 중국인들의 사유의식과 관습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바른 요지는 한국과 중국의 종교 사상적인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양국의 불교와 유교의 흐름이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문화의 차이도 생겨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삼국시대 불교가 한반도로 유입된 이후 고려시대에 찬란한 불교 문화를 이루었습니다만 1392년 주자학 중심의 조선건국과 더불어서 500년간 지배층은 줄곧 탈불교를 지향하면서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주자학이 통치하는 국가를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계가 큰 역할을 했고 일시적으로 긍정하는 듯 했지만 기득권층이 역시 사문난적이라는 낙인으로 조선사회의 다양성을 완전히 일소시키는, 물론 양명학도 있었습니다. 비주류로 있었죠. 폐쇄적인 조선사회를 만들었고 한용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선의 멸망은 일본이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조선 스스로 멸망한 것이라는 이 비운을 가져오게 됩니다. 조선이 멸망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는 유교적인 사유가 아직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유라는 양명학을
좋아하는 학자가 있었죠. 유명한 학자입니다. 계곡만필의 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학자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학자가 없다. 대개 중국 학자는 생각이 넓어 시대마다 뜻있는 선비가 실심으로 학문을 닦는 까닭에 각기 좋아하는 것에 따라 학문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았다. 학문의 다양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가끔 충실한 공부가 있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 생각이 옹졸하고 지기가 없고 단지 정주학만 세상에서 귀중히 여기고 존중할 뿐이다. 조선 사회 주작 중심의 획일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리학자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저는 학생들에게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알려면 그 나라의 지폐를 보면 먼저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가 있다. 만원에는 우리 유교의 성군으로 봤던 세종대왕, 이명박 정부 때 만든 5만 원권, 이게 왜 만들었는지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율곡 2위를 길러내고 또 많은 재기를 가진 남편도 잘 모시고 현모양처의 유교가 지향하는 현모양처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신사임당도 여기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폐의 유교 1세계 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명치 유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지폐는 영국 대영 제국의 여왕과 관련이 있었죠. 재밌는 그죠? 이것도 여민관, 지금 청와대가 사라졌습니다만은 청와대 기능이 사라졌죠. 2004년도 아마 12월 노무현 정부 때 아마 청와대 본관하고 비서동이 떨어져 있으니까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노무현 정부 때 온실을 정개축해서 만든 비서동 건물, 지상 3층짜리를 건물을 짓고 이름을 여민관으로 지었습니다. MB 정부 들어와서 그때 반 노무현 정부였으니까 위민관으로 바꿨습니다. 여민관과 위민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민관은 국민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한다. 그러니까 맹자의 여민동락이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와서 여민관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봉하마을에서 아마 그 벼를 생산해서 쌀을 판매를 하는데 그 명칭이 옛날에 여민동락이었던 것을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여민관으로 다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건물은 있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금도 진보적인 입장의 대통령까지 유교 사상 이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한국 사회 교육이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이 송나라 때 3대 황제인 송진종, 조항의 이념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항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책만 열심히 읽으면 그 안에 곡식이 넘친다. 좋은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책 속에는 황금으로 만든 집이 있고 길을 나서면서 수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라. 책을 읽으면 열심히 읽으면 마차가 떼를 지어서 따라오고 중매쟁이 없다고 원망할 필요 없다. 책을 열심히 읽으면 미인들이 줄줄 따라온다. 그러니까 남자가 평생의 뜻을 이루려면 오경을 창가에서 부지런히 읽으면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만 합격하면 인생 끝난다는 이야기죠, 사실. 그 이야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송대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 입신양명과 부귀공명. 유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완반 제시아핀 외요 두수가 모든
직업은 저급한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진정한 최고,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최고다. 공부만이 최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용서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그래서 옛날 신림동 고시촌이 유명했었죠. 이런 한국 사회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처럼 지식인들이 나서 전통에 대한 반성을 집단적으로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7년도 IMF 이후에 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이 책이 99년도 출판됩니다. 이 책이 상명대학교 중문과 김경일 교수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이 완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같은 중문과 교수로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책이 나중에는 이 성균관의 유생들이 유림해서 고소 고발을 했어. 무슨 죄로 고발을 했냐면 공자 명예훼손죄 고발을 했어. 2년인가 아마 끌다 결국 무죄로 판결을 났습니다만은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 데는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내는 하나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에서 일본과 월드컵한 여기에서 4강에 들어가면서 히딩크가 영웅이 되었죠. 혹시 선생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그 히딩크 학이라고 추앙을 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히딩크를 배워야 한다. 그때 나온 게 유교의 폐쇄성을 타파해야 된다. 서열 중심, 장유유서, 특히 홍명보가 그때 나이가 아마 30이 넘었을 거예요. 제일 어렸던 박지성이 아마 20대 초반이었고, 그래서 박지성이 홍명보를 부를 때 명보형 공 이쪽으로라고 불렀는데 이 히딩크가 운동장에서 11명은 전부 동등하다. 절대로 형이라고 부르지 마라. 명보, 지성 이름으로 불러라. 이런 서열 장유유서를 타파하는 이것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뒤 되니까 한국 사회에 다 사라져버려요. 냄비건성이죠,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보면 한국이라고 하면 우리 대외적으로 유교 국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농담으로 보수적인 여학생에는 유교걸, 보수적인 남학생에는 유교보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국의 흐름은. 제가 이것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친유가와 반유가가 반복이 되는 한나라 때 유학이 성립이 되면서 400년 넘게 통치를 합니다만 위진남북조에 들어와서 반유학, 현학과 불교가 유행을 하겠죠. 당나라 때는 중국 최고의 세계적인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유불도가 융합이 되는 다원적인, 특히 불교가 당나라를 이끌었다고 할 수가 있죠. 불교의 발전, 우리 다 합니다만은 지금의 종파들이 이때 다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다원성이 당나라를 세계적인 제국으로 이끌었고 그 흔적이 지금도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새롭게 다시 부흥하는 당나라를 지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송나라에 와서는 성리학이 다시 새롭게 형성되었고 원나라 때는 비록 과거 제도는 있었습니다만 유생들이 사회 최하층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구유십계라고 10개 계층에서 관리, 아전, 성녀, 도사 쭉 내려가서 맨 밑에 거지가 있는데 거지 바로 위에 유생입니다. 그래 구유십계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유생들이 사회적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유생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과거의 학교에도 관직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유생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잡극,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국에서 하는 오페라, 중국 오페라 그 극작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는 잡극 원곡이라고 해서 이게 많이 발전을 하는데요.
반유학 정책. 또 원나라는 상업을 중시하는 유교가 지향하는 산농공상과는 배치되는 상업 중심 국가였죠. 명청시대 때는 역시 성리학.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명나라는 민간에는 양명학이 더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양명학을 이단시 했었습니다만은. 만청에 오면 1905년도에 과거제가 폐지되고 중화민국 1911년辛亥혁명, 1914년, 15년 북경대를 중심으로 한 신문화운동, 그리고 오사운동 등등 이게 반전통, 반유교. 그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는 더더욱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는 중국을 그냥 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나 하면 신중국이라고 합니다. 왜 신중국이냐? 계급 타파를 이룬 새로운 중국이기 때문에 신중국 아니면 해방 후라고 하죠. 계급의 해방이 이루어진 시기. 그래서 해방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966년, 76년 문화대혁명 때 철저하게 전통을 파괴하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완전 유교 복고 열풍이 거셉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이런 사상적인 흐름을 보면 친유교와 반유교가 교차하는 흐름 속에서 사대부와 민간에는 불교와 도교가 깊이 뿌리는, 특히 사대부들과 불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 청말 말기 청나라의 위기 속에 강이 오웨이, 탄스통, 담사동은 불교의 평등관, 불교의 구원을 긍정하고 서양 극복을 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는 중국 지식인들의 지식과 사유체계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었죠. 요즘 노신이 큰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에서. 왜냐하면 유교 부흥 운동이 다시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유교를 비판한 노신이 푸대접 받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루신이 사람을 잡아먹는 애교라고 유교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우파학자인 호적도 다다오 공자된 공자의 집을 부수자라고 유학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폐단을 타도해야 된다 강력히 추구했고, 불교 연구 대가족 역시 중국 전통 사대부들을 보면 우리가 중국 문학사나 중국 역사에는 항상 이런 이야기합니다. 중국 사대부 지식인들을 가치관을 이 네 글자 외유내불 네 글자로 정의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겉은 유교지만은 속 안은 불교적 사유 혹은 도가적 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유교는 경세제도의 방안으로 활용되었지만 불교는 도교와 함께 중국 사대부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국인들을 상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사대부들은 태생적으로 종교 사상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중문화 속에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한국에서는 약간은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청률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최고 시청률이 28.1%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김수현이가 나온 해품딸은 최고 시청률이 무려 42%. 중국에서는 해품딸이 크게 인기를 못 끌었어요. 오히려 별거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만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해품딸은 한국에서 평균 시청률이 33%, 평균 시청률이 별거대 최고 높은 시청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이럴까?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같은 김수현, 왜 한국인은 해품딸이고 중국인은 별거대인가? 이 감독과 기획자가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사극 로맨스 이야기다. 첫 번째.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정치는 우리가 말하는 정치, 여야 정치는 바로 정치이다. 올바른 위치이다. 정치, 그 올바른 위치는 모든 것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 해와 달이 제자를 벗어나면 위험해지는 것처럼 정이 궤도를 벗어나면 세상은 위험해진다. 이 굉장한 유교 사상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의 근본이 되는 백성이 가장 높은 자리에, 백성의 근심을 끌어안는 자가 왕의 자리에 등등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치는 바로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육아의 정명론. 아까 말씀드린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임금의 위치에 있어요.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 위치, 아들은 아들의 위치. 바로 그런 이야기죠.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이 최고의 위치이다. 이것은 맹자가 이야기하는 민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의 근심을 끌어안는 자가 왕의 자리에 그 덕으로서 통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왕도 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주와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왕후의 자리에 역시 현모양처를 지향하는.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왜 중국 타이완에서는 별거대가 폭발적인 인기인가? 중국 사이트에 60억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60억 뷰니까 요즘은 뭐 훨씬 더 많겠죠. 이 드라마 바로 끝나고 그 다음에 2014년 3월 중국 매년 봄에 양회라는 걸 엽니다. 여기에 공산당 창호의 7명이 중국을 통치하죠. 그 중에 서열 6위인 지금은 중국 국가부주석입니다. 왕岐산 이분이 전국인민대표대 정치하는 행사 자리에서 정부보고장 자리에서 별에서 온 그대를 언급을 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왜 중국을 점령했고 왜 바다를 건너 미국과 심지어 유럽에 영향을 주었는지, 강남 스타일이 왜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는지를 자기는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는 내실과 영혼이 있고 자신의 전통 문화를 승화시킨 것이 녹아있다. 그리고 중국 최고위층이 중국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에서 한류 드라마를 이야기하니까 외신들도 굉장히 신기했던 거죠.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지도 일면에 이 소식을 소개합니다. 최근 열린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 드라마 열풍이었다. 이 정도로 사회적인 현상을 갖고 가는 거죠. 이는 중국의 고등학교 시험 문제의 별거대가 출제된 내용입니다. 별거대를 가지고 천송이를 옆에 3개월 동안 살다가 죽되 3개월 동안 천송이 옆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나라 돌아갈 것인가, 800자 좌우로 서되 한글이나 영문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로. 이 별거대를 보면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좀 중국 사람들의 구미에 당기는 내용을 제가 요 사진을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천송이가 어린 천송이가 죽고 난 뒤에, 조선시대에 죽고 난 뒤에 그 비녀를 도민준에게 줬죠. 도민준이 이제 대학교 박물관에 이것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박물관에 같이 와서 같이 비녀를 보면서 나는 본래 사망이 끝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인 줄 믿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본래 영원히 사라졌어야 할, 죽어서 사라졌어야 할 그 사람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또 내 앞에 나타났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불교의 윤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나타났다는 얘기. 그래서 천송이가 조선시대 때 자기가 준 비녀를 보면서 이 비녀를 보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라는 독백이죠. 어쨌든 핵심은 별거대의 특징을, 핵심을 제가 개괄을 좀 했습니다. 윤회와 불로장생이에요. 윤회는 천송이의 윤회, 불로장생은 도민준이 외계인이기 때문에 불로장생.
사람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인류 간의 사랑,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랑 이야기. 세 번째로는 생사를 초월하는 애정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인공이 뛰어난 외모 그리고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공을 초월하는 풍부한 상상력과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중국에서 1000년이 넘는 지괴소설, 지인소설의 주제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구미에 딱 맞는 스토리 구조인 거죠. 서사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기청 문화의 근간인 윤회, 불로장생, 초능력에 의한 치유, 상상력과 환상. 그러니까 우리 중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한 것은 사람과 귀신, 사람과 뱀의 화신 등등 요대지 안에 그게 많이 들어있죠. 청나라의 소설집. 이런 것들이 바로 별거대의 키워드이자 중국의 불교와 중국 자신의 도교 문화 요소들의 집합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끈 영화 차교기, 요괴를 잡는다는 거죠. 차교기라는 사람과 만물이 공존한다는 사상, 불교적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요 잠시 한번 좀 이거는 동영상 됩니까 혹시? 몇 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 예. 네. 이걸 왜 들려드리나 하면 이게 향밀 침진 신 여상이라는 드라마의 주제곡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주인공 두 사람이 세 번의 윤회에 거친 원망과 사랑, 그리고 윤회와 사랑, 그리고 천년의 사랑을 지키는 이야기. 노래 가사의 키워드가 삼천세, 그리고 이 영화 미소의 영화, 불교 번뇌, 그리고 지월 등등 불교의 키워드로 있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중화권 드라마의 핵심 요소들은 대부분 보면 불교적, 도교, 그리고 무협적 요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생삼세라는 말에서도 역시 알 수 있겠죠. 윤회의 세계, 특히 구미호와 신청족 간의 사랑을 담은 보보경심, 이것도 역시 지금 하는 드라마 전부 판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중기가 나오는 리메이크된 드라마이죠. 중국 4대 유명한 민간 전설 백사전의 이야기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중국 영화 감독들이 하나의 로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 로망은 최고의 무협 영화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감독, 미국에 있는 리안 감독, 대만 출신 감독이 바로 오래전에 이 와호 장룡을 만들어서 와호 장룡을 통해서 서양 사람들에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도가적 사유를 서양에 알린 이유극강, 이것을 영화를 통해서 서양에 알린 짱이모도 그렇고 유명한 중국 감독들은 대부분 무협 영화를 찍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무협 영화를 하면 불교, 도교 요소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화권 영화의 판타지성, 아까 말씀드린 사랑과 귀신, 아니면 사랑과 구렁이의 화신의 이야기. 진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의 이 소설이 전부 영화가 됐는데 역시 무협 속의 불교와 도교적 요소.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 대중문화는 한국인들의 심미관을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육아 문화 요소가 중심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리학적인 주자의 영향이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중문화들은 대부분 한국 영화 유명한 그 10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한두 개를 빼놓고는 대부분 다 현실 세계의 이야기나 아니면 역사적 사실을 위주로 묘사한 것. 명량해전, 이순신 나온 이야기죠. 아니면 우리 현실 사회의 이야기.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생충도 그렇죠. 오징어 게임도 역시 우리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이런 것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들어요, 사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00년 이후에 한국 사회의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 IMF 이후에 2010년 이후에 한국 판타지 드라마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크릿 가든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세대의 교체도 의미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가 화교에 있으면서 우리 봄 되면 연등 달지 않습니까? 2000년 이전에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연등에 자기 소원을 써서 달고 하는 그런 게 거의 없었었고 그 다른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 젊은 학생들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뤄놓는 모습. 그게 우리가 조선 사대부들이 이단 잡설이라고 하는 것에 벗어나서 우리 개인의 소망을,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어떤 그런 변화, 이게 이제 드라마적 요소에도 나타나고 또 하나의 요소는 중화권을 많이 대상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는 신미관, 중국의 신미관은 불교 도교의 문화 중심, 윤회와 인연, 불로장생 등등 시공을 초월하는 풍부한 상상이고 서사구조 이런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 변화를 말씀드린데요. 제가 가끔씩 이 예능을 좀 봅니다. 일부러 좀 봅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좀 놀랐던 게 교훈이 이성상실 본능 충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 PD가 알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송대의 승리학의 핵심적인 가치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송대의 승리학의 핵심 가치는 춘태연의 미애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리를 보존하고 천리라는 것은 삼강오륜이죠. 삼종사덕. 그렇죠? 이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 내 욕망, 내가 개인이 가지는 욕망을 없애는 그런데 아는 형님의 이 교훈은 정반대로 이성은 이런 천리는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본능, 우리 본능, 욕망에 충실하는 걸 지향하는 이것을 보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 드라마도 그렇고 요즘 잘 나가는 강호동하고 메뚜기라 불리는 그 누굽니까? 예, 유재석. 이 사람들 옛날에는 정말 비주류 아닙니까? 요즘은 이 사람들이 주류가 아닙니까? 이게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 신과 함께는 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느냐? 신과 함께는 불교적 세계가 아니냐? 맞습니다. 신과 함께는 불교적 세계관, 윤회 세계를 바탕으로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이상을 관객들을 불러들인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재밌습니다. 효를 이야기합니다. 전기밥솥,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소방관이 권선징악을 이야기하고 육아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지향합니다. 또 한국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군대 의문사 문제, 사회적 약자, 못 먹고 자살하는 사람, 빈부격차 문제. 이 내용은 사실 유교 사회의 폐단, 우리 현대 한국 사회 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불교적 세계관과 신미관 플러스 유교적 내용을 결합한 불교적 판타지 세계관에서 유교적 현실 사회 비판 의식을 담고 있는 대만에서도 중화권 대만에서 한국 영화가 인기를 끄는 게 이 신과 함께 1집하고 속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기를 끄는 게 부산행도 속편과 1편
그냥 전부 판타지를 영화를 좋아하는 이게 중화권과 한국 사회의 심리관의 차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